우리가 이제 태도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이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태도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화해 가서 정의를 안 했을 따름이지. 사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도 굉장히 여기서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이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태도가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귀결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태도 조사의 결과와 실제 행동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상하니 왜 태도는 그런데 행동이 다를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 같으면 태도하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사람은 그만큼 복잡한 인지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꼭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 바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복합적인 인지적인 요인들이 우리 뇌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코레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태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5차례 시험을 친 후 학생들에게 본인이 직접 채점하여 제출하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채점한 점수와 실제 점수와의 차이를 기만지수로 이용해서 기만지수, 속였다 기만지수.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태도 조사와 기만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다. 즉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태도와 행동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는 그러한 태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태도가 좋다는 것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태도와 행동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이제 태도의 측정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태도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기만지수로 비교했는데 내 시험 점수와 속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태도하고 다른 태도하고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행동하고 이 기만지수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점수에 대한 속이는 행위는 태도 행위하고는 좀 비교 대상이 있어서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연관성이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둘째로는 이제 상황적 요인이 태도와 행동 간에 불일치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상황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제품이든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구매 혹은 소비하는 상황이 제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건 사러 가게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다 팔려버리고 없고 다른 물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태도와 행동 간의 시간적 격차가 두 변수 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적 격차가. 그래서 태도를 측정하는 시점하고 또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발생됐어요. 옛날 태도는 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동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태도와 행동 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제 행동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는데 사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있는데 친구들이 추천하는 또 다른 제품을 억지로 구매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행동은 개인의 태도 위에 주관적 규범이나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태도와 행동 간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가 태도가 저 브랜드 좋다 그러면 태도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의도 행동 모형 보죠. 태도 의도 모형.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피쉬바인의 이제 확장 모형인데요. 앞에서 설명 초기에 이제 피쉬바인 모형의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피쉬바인은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 이론 혹은 피쉬바인 확장 모형, 피쉬바인 Extended 모델을 개발하여 초기 모형보다 행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쉬바인에 의해서 제안되고 에이젠에 의해서 기여된 수정된 모델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첫째,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행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 그 행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초기의 피쉬바인 모형에서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태도는 제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였죠. 확장된 이제 피쉬바인 모형은 뭐냐면 대상과 관련된 행동의 태도를 측정하여 이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어떤 태도를 측정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편익에 의한 태도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제품 구입을 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익에 의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터는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요합니다.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피쉬바인 모형에서는 특징을 강조해라고 그랬죠.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편익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동차의 연료비를 중요한 속성으로 볼 때 초기 모델은 저렴한 연료비 자체에 대한 신념과 평가로 결정되지만 확장된 모델에서는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활비의 전략, 그로 인한 신념과 이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을 하나 또 고려했습니다. 주관적 규범을 결정짓는 요소로 규범적 신념과 수능 동기가 있는데 규범적 신념은 중거 집단이나 중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대 혹은 지지할 것이라는 개인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눈치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 동기가 크다면 외제 승용차 구입을 주저하겠죠. 근데 뭐 수능 동기가 크지 않다면 구매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행동 의도를 통한 행동의 측정입니다. 피쉬바인 확장 모형에서는 행동하려는 사람의 의도에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하고 주관적 규범을 고려했다 이거죠. 즉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함께 고려하여 행동 의도를
예측하고 있다. 행동 의도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행위에 대해서 매우 근접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인 여건 하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일이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태도라 이거죠. 이러한 구성 요소의 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피시바인 모형과 유사한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신념과 평가가 상표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구매 행동의 결과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 계층 내에 특정한 상표를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은 고려 중인 제품의 구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추정치이고, 여기서 이제 평가는 제품의 구매가 유발하는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라 이거죠. 그래서 평가 요소는 제품 계층에 대하여 단 한 번 측정되는 반면에 신념 요소는 평가 요소는 한 번 측정돼, 신념 요소는 각 상표마다 다르므로 매번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속성에 대한 신념과 평가의 구성 요소를 곱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태도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입니다.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동기 함수로서 우리가 포함하는 겁니다. 예. 만약 어떤 소비자는 승용차 구매와 관련해서 세 사람의 중건이 있다고 봐요. 부모 있고 배우자, 직장 상사. 주관적 규범을 결정하는 중거인에 대해서 규범적 어떤 신념과 순응 동기가 각각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하고 배우자고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면, 중거인의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 부모나 배우자, 직장 상사가 받는 영향력, 또 순응 동기가 부모나 직장 상사가 제일 크다든가 배우자가 뭐 적당하다든가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측정해 가지고 이제 어떤 구매 의도 점수를 구할 수 있고, 이 구매 의도 점수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대안이 선택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우리가 한번 보시죠. 피시바인 확장 모형은 첫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고 그랬죠. 속성에 대한 신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행동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태도. 이걸 미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지각에 대한 신념. 타인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순응할까 말까. 순응하면 어느 정도 순응할까 하는 거죠. 이게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이걸 해서 행동 의도를 결정해 가지고 행동에 이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측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한번 볼게요. 규범적 신념이 있고 순응 동기가 있습니다. 규범적 신념에서는 중거인, 기준이 되는 사람을 어머님이었다, 부모님이었다. 예를 들어서 부모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부모는 내가 가라고 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할까? 아니면 지지할 것으로 생각?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순응 동기. 나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견에 무시해.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부모가 이제 사는 것을 반대할 것 같은데 부모의 순응 동기에 전적으로 따른다 그러면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서 구매 의도를, 이제 행동 의도를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제품을 살까 말까 최종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피시바인 모형은 굉장히, 다속성 모형도 아주 중요한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을 가지고 이제 내 태도를 결정해서 행동으로 이끌어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속성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인지적인 요소가 너무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주관적 규범까지 거기 믹스해 가지고 확장 모형을 만들어서 더 태도를 파악하는데 뭐랄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랄까요? 그런 어떤 결론을 유도하자 하는 게 이제 피시바인의 확장 모형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사실 내 태도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 학문적으로 이걸 연구한다 하는 것은 사실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또 핵심되는 사안을 골라서 또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 속에서 변수들을 고려해 가지고 결론 내는 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배워야 할 점이 많고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도 굉장히 많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왜 2시간을 기다려 커피를 마실까? 이제 가치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홍보한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함을 내세운 고가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소비자 욕구와 계층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홍보하고 공유하는 시대다.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용보다도.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시대의 흐름과도 어떤 부합된 그런 연구 형태 같기도 해요. 그 LG경제연구원은 취향과 체험, 전념성이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소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세심하게 반영한 브랜드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브랜드의 성공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블루보틀 커피숍하고 고프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도쿄에 아시아 1호점을 낸 블루보틀 커피숍 앞에는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들어가려면 2시간 이상 기다리는 데다 주문 후에 3, 40분 후에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우리 한국도 이 블루보틀 커피숍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네, 뉴스에 본 것 같은 일전에. 주문을 받고 나면 볶은 지 48시간 이내의 신선한 원두 적정량을 전용 저울로 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두를 갈고 이를 슬로우 드립 방식으로 내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 블루보틀 커피는 커피 애호가 제임스 프리먼이 지난 200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가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 그때서야 커피 콩을 저울에 달고 갈아서 한 잔씩 만드는 핸드 드립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스타벅스하고 비슷하게 책정해서 커피 애호가들에게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늘면 빠른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마르지만 블루보틀 커피는 장인 정신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자사 원두를 다른 커피숍에 공급하는 B2B 사업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개인 판매보다도. 커피숍에 붙어있는 저희는 블루보틀 커피에서 제공하는 원두를 씁니다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이 커피숍을 기르는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보틀 커피숍은 2012년 구글 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2천만 달러, 지난해 모건 스탠리로부터 4,600만 달러, 그 다음에 피델리티로부터 7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보틀 소비자들은 다 그걸 시간도 희생할 감수가 돼 있다 이거죠. 정말 커피를 아는 사람은 우리 블루보틀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블루보틀을 마심으로 인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장인 정신 속에서 나와 있는 혼을 나도 일정 부분 체감한다, 공감한다, 공유한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블루보틀 커피숍만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비싼 데보다도 이런 데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그만큼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요, 계층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욕구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연구가 복잡하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표적 시장 내지는 이 시장 세분화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를 한번 보면, 고프로 창업자 닉 우드만은 2002년 호주에 서핑 여행을 갔다가 자신이 서핑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랩에 연결해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시장의 가능성을 인지했죠. 그래서 2006년에 그가 시장에 내놓은 몸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 디지털 히어로는 동영상 촬영 가능 시간이 단 10초밖에 안 되지만 서핑이라든가 패러글라이딩,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소수 커뮤니티에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들을 유튜버 등에 올리고 이 영상들이 다시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면서 고프로 판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블루보틀 커피나 고프로는 처음에는 작은 브랜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니아 취향에 정조준한 제품을 내놓았고 여기에 사용 경험이라든가 매장 방문 등의 체험이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비츠 오디오, 인텔리겐치아, 이탈리, 러쉬 등도 어떤 비슷한 맥락의 브랜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커피 리브레라든가 테라로사 등의 국내 커피 전문점들은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확보한 주류 커피 브랜드 못지않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한 지방도시의 제빵점이 어떤 성심당이 서울 백화점에 있자마자 빵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가 상품을 통해서 자기 취향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기 표현적 방법이죠. 태도에 보다 우월한 수단을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제품 가격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울러 가격보다 우월한 정보력과 취향을 상징하는 덜 알려진 마니아 제품에 대한 선호가 사회적 소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만드는 다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는 3D 프린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각 다른 용도, 다른 취향의 제품을 만드는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이제 입소문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쉽게 확산돼서
다른 사람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 소비자들 간의 연결이 촘촘해지면서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세심하게 반영한 브랜드들에 대한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인지적 그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고 이게 고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품에서 더 심지어는 만드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연성이 강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서적, 감정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속성과 제품의 사용 여부를 다른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거나 제품이나 브랜드 정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관심을 끌기 쉽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참 2시간을 기다려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쉽게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각 개인마다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교와 가능성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하나,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이제 어떤 내용물, 마케팅 관련 내용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교와 가능성 모형에 앞서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교와 가능성 모형, 태도 형성에 2가지 경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제품의 중요한 가치를 평가한 후에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죠.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많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소비자가 언제나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오히려 깊이 있는 생각 없이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국산 가전제품이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내부 장식이 깔끔하니까 음식이 맛있겠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죠. 이와 같이 태도의 형성은 체계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제한적이고 단순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패티라는 학자하고 카치오포라는 학자가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중심 경로 또 하나는 주변 경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교와 가능성 모형의 핵심이죠. 만약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 소비자의 태도는 주로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정보를 중심 단서라고 부르고 중심 단서를 이용한 태도 형성 경로를 중심 경로 (Central Route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비자가 핵심적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단서를 이용한 태도 형성 경로를 주변 경로 (Peripheral Rou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의 경우에는 인지적 과정이 깊겠어요, 낮겠어요? 아주 깊죠. 깊이 있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주어진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통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경로를 거치는 경우 중심 경로가 아닌 주변 경로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에 주의를 깊게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주변 단서에 의존한 피상적 정보를 활용합니다. 즉 광고에 노출된 경우에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은 광고의 설득적 메시지에 의존하여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 혹은 변화시키지만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은 광고 모델이나 그래서 배경 음악 등을 보고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 경로를 통한 과정이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더 정확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이 투입된 인지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태도의 지속성은 주변 경로에 비해서 더 오래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보면은요, 정교화 가능성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그러는데 일단 소비자가 메시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내용을 처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메시지 가정하고 설득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 변화에 대한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관여 소비자는 메시지 단서를 중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반면에 저관여 소비자는 주변 경로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위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 경로를 사용할 거고 저관여 소비자는 주변 경로를 사용하고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태도 형성이 주로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별로 정보 처리에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주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노력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지속되겠죠. 네. 그 다음에 부정적 정보가 있다면 저항하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했다면 인지적 노력보다는 광고라든가 어떤 주변적 단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태도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논점과 관련된 사고, 즉 정교화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설득 경로는 중심적이 되기도 하고 주변적이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정교화 가능성의 모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경로에서 소비자는 행동이 모델에 의해 묘사된 의식적인 방법으로 태도를 형성한다. 이것은 체계적인 처리 전략으로 있다고 언급된다. 반면에 이제 주변 경로는 이제 광고 메시지가 어떻게 대상 혹은 태도를 묘사하는가에 관한 의식적인 사고 없이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관여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관여 소비자는 주로 주변 경로에 의해 태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변 단서가 태도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이제 고관여 소비자들은 주로 중심 경로에 의해 태도를 형성하므로 중심 단서가 태도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꼭 중심 경로를 통한 인지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태도가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더 합리적이나 더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소비자가 결정할 때요. 태도를 형성할 때 그런 인지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뭐 이성적으로 이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딱 순간적으로 이제 광고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도 저거 좋아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아주 현격히 나는 그런 아이템 같으면 그런 인지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중심 경로를 이용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제품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결정도 많다 하는 것을 여기 정규화 모형에서 패티하고 캐초포가 제시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이제 마케팅 시사점은,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마케팅 자극, 특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에서 그래서 뭡니까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제품이다 그럴 때에는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간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메시지나 이런 내부 인지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치 않다 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이 즉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주변 경로를 이용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표적 시장 소비자가 타겟 시장의 소비자가 대부분 고관여 상황이라면 경쟁 브랜드 비의 자사 제품의 차별적 특성이나 혜택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반면 이제 저관여 소비자들을 주된 표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광고 분위기나 음악이나 혹은 광고 모델 등의 광고 실행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 광고를 기획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은 주로 고관여 소비자로 구성됐다면 인쇄 매체를 통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제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면 정보 처리를 하려는 동기부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더 깊게 보면서 그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경로보다는 주변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소비자들 표적일 경우에는 방송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강제로라도 소비자에게 자사 정보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래서 고관여 소비자와 저관여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 컨셉을 잡는데 이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지 주장과 반론의 존재는 광고에서의 정보가 고관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나타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광고의 영향은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각과 광고의 메시지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에 의존할 것입니다. 또 저관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그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주변 단수와 더 관련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관여자하고 고관여자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머리에 숙지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저관여인 사람처럼 주변 경로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은 할 수 없지만 이 정교화 가능성 모형으로서 태도 형성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일보한 그런 논조를 펼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태도 모형. 저관여 태도 모형은 단순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루그먼의 이제 저관여 하이어러키, 저관여 계층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 단순 노출 효과. 저관여 소비자의 태도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 하나는 자종크의 단순 노출 효과,
mere exposure effect, 자종크라고 하고 자장크라고도 하는데요. 자장크, 자종크 다 좋습니다. 자종크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저절로 그 대상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개인이 동일한 대상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되면 친근감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와는 무관하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볼수록 아름답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것도 있죠. 안 보면 멀어진다고.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 실질적인 예가 아닐까요? 그래서 자장크는 단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몇 가지 실험을 실시했어요. 그는 의미 없는 단어라든가 한자, 그림 등의 자극을 사용해 가지고 실험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빈도로 노출시킨 후에 주어진 자극에 대한 호의성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출 빈도가 높은 자극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다 하는 평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 노출 효과는 그 대상이 개인에게 별로 의미를 갖지 않았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개인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크다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고관여 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단순 노출 효과는 고관여 소비자보다는 저관여 소비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관여 소비자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사 브랜드를 차라리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크루그만의 저관여 하이어라키.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편의품 있지 않습니까? 편의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속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을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고에서 접한 적이 있는 상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표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가지고 소비자는 비교적 저관여 제품 정보, 그러니까 광고죠.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정보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처리하므로 그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만큼 구체적 속성 신념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상표명과 같은 약간의 정보가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제품에 대한 얕은 수준의 인지가 형성되면 훗날 그 브랜드가 속한 제품군에 있어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상표명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사용공을 통해서 비로소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의 이러한 견해는 그 위에 이제 레이 등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레이 등은 이제 태도 형성과 변화의 두 가지 하이라키를 제안했어요. 태도 형성 부분하고 변화 부분하고 두 가지 하이라키 정했는데, 그중 전통적인 견해를 인지 다음에 태도가 있죠. 태도 다음에 행동이 있죠. 이 관계를 설정하고 이걸 학습 하이어라키, 학습 계층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이 하이어라키는 인지적 학습 태도로 태도가 형성된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시바인 태도 모형은 이 하이어라키에 해당되죠. 피시바인 인지, 그 다음에 태도, 행동. 이에 반해서 이제 크루만의 주장을 인지, 행동, 태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태도, 행동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를 저관여 하이어라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어떻게 보면 행동하고서 태도를 느낀다 이거죠. 저관여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하이어라키의 주된 차이점은 학습 하이어라키의 경우에 태도는 행동에 선행하지만 저관여 하이어라키의 경우 태도는 행동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학습 하이어라키의 경우에는 인지는 태도를 형성할 만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태도 형성의 인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저관여 하이라키의 인지는 매우 얕은 수준으로서 태도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하고서 그냥 주변 경로만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 결과로서 내가 태도로 이제 형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크루만에 따르면 저관여 소비자는 제품 사용 이후에 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샘플이라든가 특별 할인 등에 의한 사용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이게 보면 이제 고관여, 저관여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변환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우리 소비자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여 중에서도 또 다양한 층이 있고 저관여 중에서도 다양한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 폭을 어떻게 다 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표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의 어떤 창을 만든다고 그럴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태도 관련 이론은 3절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균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이론하고 사회적 판단 이론하고 내용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먼저 균형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현재 지각되는 태도들 사이에서 일관성이라든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지적 일관성입니다. Cognitive Consistency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일관성은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의 총합인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그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간직하고 있는 신념들의 함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인지적 일관성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이더의 균형 이론, 밸런스 티어리입니다. 밸런스 티어리. 하이더의 선구적 연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이제 균형 이론은 태도들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경시킨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내적 체계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지식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인지라 하고, 지식 요소 인지죠, 인지라. 인지 요소들이 조직돼 하나의 인지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의 균형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자신의 환경을 세 가지 인지 요소 간의 관계로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세 가지 요소 중에 자기 자신이 하나 있죠. P.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대상이 있죠. Objective. 자기 자신은 이제 Personality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타인, 모르는 X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 요소들은 단위 관계와 감정 관계 중 하나로 단위, 유닛, 아니면 감정, 센티멘트, 감정과 하나로 연결돼요. 단위 관계는 어떤 두 요소가 관련 있는 정도다. 정도. 어느 정도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가. 감정 관계는 태도 대상에 대한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관계다. 싫어하는 관계다.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그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는 감정 관계가 되죠. 좋아하니까. 만약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는 단위 관계를 단위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균형 이론에서는 인지적 일관성 혹은 균형 혹은 비균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일관성에 대해서 균형이냐 비균형이냐. 균형과 비균형 관계의 판단은 다음 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세 가지 인지 요소들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둘째, 각 인지 요소 간의 관계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관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정의 관계는 플러스, 부의 관계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각 관계에 부여된 값을 모두 곱하여 플러스 1이 되면 인지 요소들 간의 관계가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불균형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정제는 P죠. 정제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정현이, 대상, 정현이를 좋아한다. 이게 긍정적 관계죠. 그러니까 정현이는 학교에 올 때 T 브랜드 X, 그러니까 X죠 이게. T 브랜드, 이게 이제 T 브랜드의 대상, X, 대상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게 긍정적 단위 관계죠, 이게. 왜? P가 정현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정현이는 T 브랜드를 갖고 다니니까 정현이하고 T 브랜드 관계는 긍정적 단위 관계죠, 이게. 근데 정제하고 정현이하고 관계는 뭐예요? 긍정적 감정 관계죠. 근데 정제는 과거의 T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 경험으로 T 브랜드를 싫어해요. 그러면 정제하고 이 T 브랜드는 부정적 감정 관계죠. 이들 서의 요소의 관계는 불균형적 상태다 이거죠. 정제는 이러한 불균형적 상태를 균형 상태로 전환하여 심적 안정을 찾고자 한다. 정제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정현이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거나 T 브랜드 가방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균형 이론은 지각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태도가 안정적이 되지만 불균형 상태가 되면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는 기존 어떤 태도들 간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적 갈등을 이용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소비자의 자사상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부정적일 때 유명인 혹은 인기 있는 모델을 자사상품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그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심적 불균형을 유발시켜서 자사상품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5-10의 균형 이론의 인지요소 관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이 균형 상태 한번 균형 상태 P가 나나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O가 이제 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그 다음에 X,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인지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아무 관계가 아니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유니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감정이 형성이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고 너도 이 제품을 좋아하고 다 플러스 아닙니까? 이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는 거예요.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나는 너를 좋아해요. 감정으로. 그렇죠. 근데 나는 제품을 싫어해요. 너도 제품을 싫어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감정이 균형 상태야. 좋아. 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너를 싫어해요. 근데 너는 이 제품을 싫어해요. 근데 내가 너를 싫어하니까 나는 이 제품을 좋아해. 거꾸로. 균형 상태가 맞는 거죠. 배 아픈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싫어해요. 근데 너는 그 제품을 좋아해? 나는 그럼 그 제품 싫어해. 심지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태도 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를 유발시켜가지고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게 이게 바로 균형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불균형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싫어해요. 근데 너는 제품을 싫어해. 나도 이 제품을 싫어하면 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제품을 좋아해야 되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도 변화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내가 좋아해 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를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너는 이 제품을 좋아하네. 근데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해. 그러니까 싫어. 내가 너 싫어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싫어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지가. 세 번째 한번 보죠. 나는 너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제품을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 제품을 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야, 나 좋아하는데
얘는 싫어하는 제품 내가 왜 좋아해? 내가 안 좋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내가 바꿀까?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너를 좋아해요. 근데 너는 제품을 좋아하네.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싫어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이 제품 나도 억지로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데 나도 가져야 되지 않아? 경쟁 제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얘가 서운해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상호, 이게 이제 대상이 돼.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감정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어떤 두 요소 단위 관계가 형성되고 감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제3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내하고 관계에 있는 상호작용에 있는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제품을 보고 균형 상태인가 불균형 상태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태도를 바꿔서 균형 상태로 조정하고 하는 게 마케팅에서 광고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런 고객들을 유인해내자 하는 게 이제 균형 이론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심리에도 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간에도 다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균형 이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도 우리가 뭐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어요.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죠. 뭐 인지 부조화 이론,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그래서 인지 부조화됐죠. 인지 부조화 이론. 1957년에 이제 페스틴저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 인지 부조화란 뭐냐면 사람이 두 개의 인지를 모두 옳다고 믿는 반면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조금 뭐 내용이 좀 그러네요. 두 개의 인지를 모두 옳다고 믿는 반면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불일치로 일어나는 부조화는 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긴장은 또 불일치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심리적 긴장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는 커그니션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에 대한 태도, attitude, 태도 혹은 그 대상과 관련된 behavior,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신념 간에 혹은 신념과 태도 간에 혹은 태도와 행동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개인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다. 자, 부조화는 논리적 불균형, 태도와 행동 사이 혹은 두 행동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경험할 때 그리고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난다. 인지 부조화는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거죠. 이미 행동한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 사람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법, 즉 합리화, 행동과 일치하거나 지지하는 추가 정보의 탐색 및 부조화 요소를 망각하거나 억누름에 의해서 혹은 다른 태도나 행동에 부조화가 없도록 부조화 요소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한다. 그래서 내 태도는 저 제품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내 행동은 내 태도와 어긋나는 제품을 샀을 때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뭘 바꿔야 돼? 행동은 이미 구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이런 면을 보니까 더 좋네. 나는 그동안은 단점만 봤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제품은 좋구나 하는 식으로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또 인지 부조화는 신상품 도입 시에 설정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만일 그 목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이라면 더 많은 부조화가 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어떤 목표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증가시킴에 따라 부조화는 감소되고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상표를 좋아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왜?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까 봐 더 좋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그것을 더 애용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인지 부조화입니다. 제가 이제 흡연으로 얘기를 했었죠. 흡연. 예를 들어서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광고에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 그러면 내가 담배가 안 좋다고 내가 인지를 하면은 태도를 갖고 있으면 행동과 불일치가 돼가지고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죠. 근데 여러 이제 인지적인 고민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뭐냐? 보니까 처칠도 오래 살았고 담배 피워도 또 담배 피우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오히려 안정을 취하는데 유리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또 담배가 결정적으로 인체에 그렇게 위험하다 아닌 그 이론도 발생하더라. 그런 정보를 자꾸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안 좋다 하는 정보를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과 태도가 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 심리 작용입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판단 이론 마지막이네요. 사회적 판단 이론은 쉐리프의 사회적 판단 이론. Social Judgment Theory. 이건 사용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판단에 의한 설득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설득 메시지를 받는 상황과 수용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점, point of view, 혹은 중고틀, frame of reference에 비교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득 메시지 받는 상황과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나 중거틀을 비교해서 결정한다. 사회적 판단 이론.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다른 물체의 무게를 틀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판단 이론의 중요한 측면은 정보의 수용 여부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득적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을 때 수용이 가능한 수용 영역, latitude of acceptance, 수용력,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인 거부 영역, latitude of rejection, 중립적인 입장의 무관심 영역, latitude of non-commitment, 의 세 태도 영역을 정하고 설득적 메시지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판단은 대조하고 동화라는 두 가지 왜곡된 현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대조는 판단이 중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동화는 중거점으로 가깝게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거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신의 입장과 더욱 멀리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대조 효과. contrast effect라고요. 이와 반대로 수용 범위에 포함된 메시지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욱 가깝게 느끼는 동화 효과. assimilation effect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화 효과가 발생하면 설득적 메시지를 자신의 의견과 더욱 가깝게 지각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죠. 대조 효과가 나타나는 메시지 내용을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고 봐요. 탁월한 미백 효과가 있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 이게 수용력 안에 포함이 되면 동화가 되어서 실제 메시지보다 더욱 좋게 해서 야 저거 바르면 광고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미백 효과가 탁월히 하고 있고 그러나 거부 영역에 있다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 더욱 부정적으로 야, 그게 무슨 미백 효과가 있겠어. 잘 씻고 잘 자고 그러면 되지. 말도 안 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제 만일 광고에 한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라면 메시지가 소비자의 거부 범위에 들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고 항상 극단적인 피해야 돼요. 만일 메시지가 중도의 변화를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수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관리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작은 태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새로운 걸 꺼내가지고 하면은 거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노출되다가 그렇게 되면 그게 축적이 돼서 수용 범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소비자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신념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제시하는 메시지는 더욱 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뭘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설득적 메시지에 대한
수용력이 좁습니다. 그렇죠? 거부형이 높고. 따라서 기존 태도나 신념과 상반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대조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쉽게 수용하지 않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관여 소비자는 수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메시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는 설득 메시지를 결정하기 전에 소비자의 수용과 거부 영역을 분명히 확인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변화를 제시하는 메시지를 사용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수용 영역, 거부 영역, 그 다음에 고관여자, 저관여자 이걸로 해가지고 사회적 이론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마케팅에서 찾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태도 관련해서 이제 균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이론하고 사회적 판단 이론하고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머릿속에 확실히 숙지해 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 차수에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럼 이제 우리 내적 영향 요인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소비자 행동론이 딱딱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무슨 수식을 계산하고 뭐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이제 그쪽의 전문 영역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의 핵심만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 행동에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은 우리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나는 어필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즐겁게 강의를 함께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6주차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마지막 비대면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의 끝나면 제가 항상 하신 말씀 있죠? 하버드 스펜서의 The great aim of the education is not knowledge but action. 항상 우리가 언제 행동하느냐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